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비자 문제라고 그러면 보통 보면은 우리가 소비는 일상생활에 숨 쉬는 것 이외에 모든 그 의식주와 관련된 물품들은 우리가 요새는 직접 만들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들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사와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소비하는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말해서 재화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데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죠. 물건들. 그리고 뭐 어디 가려고 했을 때 뭐 고속버스를 타든가 기차를 타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원 가서 수강을 하든가 등등의 무형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내가 소비하는 소위 말해서 서비스와 같은 이런 그 분야에서 소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물건을 사왔는데 소위 말해서 불량 물건을 사온다든가 또는 학원 수강증을 끊었는데 그 학원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고 증발해 버린다든가 우리가 이제 이게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헬스클럽들이 회원증을 남발해 놓고 어느 날 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을 폐쇄해버리는 이런 가정 등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는 소비자 피해라고 이렇게 우리는 통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된 각종의 법령에서 이런 문제들과 관련된 피해들을 구제하고 하는 것들을 규율하고 또 가해자가 소위 말해서 물품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소위 말해서 손해배상을 해줄 자력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비하는 그 어떤 그 구제책 이런 것들도 마련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비자 문제는 주로 어떤 유형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본 적도 있고 주변에서 많이 들어본 그런 적도 있어서 한번 유형화를 해보면 통상 이렇게 돼 있죠. 뭐 갑자기 조건이 안 맞아서 어떤 뭐 물건을 샀는데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또는 내가 물건을 샀는데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꾼다든가 환불을 요구를 했는데 그걸 환불을 해주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불량이라든가 AS를 할 수가 없는 내지는 AS를 제대로 안 해주는 이런 유형의 소비자 문제들이 우리는 심심찮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뭐 우리나라 굴재 자동차 회사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리콜을 해주지 않은 굉장히 결정적인 부품의 하자인데도 불구하고 해주고 리콜을 안 해줘서 많은 소비자들한테 원성을 사는 그런 예도 있었죠. 이처럼 이제 제품 불량, 그 다음에 AS 불가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원하지 않는 피해를 입는 이런 또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약관, 예를 들어 무슨 뭐 헬스클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골프장이라든가 뭐 등등 수영장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그 회원제 어떤 그 서비스 용역을 제공해주는 이런 그 단체들 이런 그 서비스 제공업자들과 거래를 할 당시에 약관이 굉장히 이제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어떤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죠. 특히 이 보험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했거나 뉴스라든가 이런 데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험 약관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우리가 그 수없이 많은 깨알같이 쓰여 있는 보험 약관을 일일이 파악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권유하는 사람 보험 그 가입할 때에 그 플래너들이 설명해주면 그냥 듣고 뭐 사인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상황이 발생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했더니 약관상 이런 뭐 제한 조건이 있어서 결국은 보험의 어떤 혜택을 못 보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러 가지 이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중년 이상에 됐을 경우에 탈모를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탈모 때문에 발모 촉진제라든지 뭐 탈모 억제제 뭐 이런 그 유형의 여러 가지 약품은 아닌데 이런 뭐 건강 보조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매하면서
그 소비자들의 그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제 허위 가장 광고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피해 사례들 등등 뭐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 범주 안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대비해 보면 소비자 문제는 대부분 다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에는 아마 스마트폰이 워낙 그 기술도 그리고 성능 기능도 좋고 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직접 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쇼핑이 가능하죠.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깔면 그걸 굉장히 간단하게 물건을 고를 수 있고 또 뭐 결제까지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 문득 이제 온라인이나 인터넷상으로 쇼핑을 이렇게 자주 하게 되는데 이 쇼핑하는 와중에 이 오프라인이 아닌 이 그 사이버 공간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우리가 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맞는 그런 치수를 고르기가 사실상 곤란하죠. 우리가 획일적으로 모든 제품이 표준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이즈가 들쭉날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를 하나 샀는데 예를 들어 뭐 인터넷에서 지금 겨울이나 이런 경우에 뭐 점퍼를 하나 샀다, 코트를 하나 샀다 이를 했는데 막상 봤더니 사이즈가 나한테 안 맞아요. 소비자에게 안 맞지 않아서 반품을 해야겠는데 보통 보면 소비자들은 물건을 수령하면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죠. 확인을 하고 그걸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제 반품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사이버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판매자들이 이 판매와 관련된 각종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 약관 비슷한 걸 뭐 만들어 놓죠. 이런 걸 뭐 환불을 안 되네, 환불을 할 수 없다는 등 뭐 이런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환불이 안 된다는 등 뭐 이런 조건을 달고 판매를 하는데 그 내용의 공지가 우리가 명확하게 의사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봤더니 판매자는 나는 이 물건을 팔지만 환불 불가 조건으로 물건을 팔았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가 자기가 수령한 물건을 반품을 해도 뭐 수령조차 하지 않고 환불은 더더구나 안 해주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왕왕 있습니다. 뭐 유명 쇼핑몰이라든가 인터넷 쇼핑몰 이런 데서는 뭐 신용도 때문에는 그렇지도 않겠지만 신용 때문에라도 그 이외에 워낙 많은 이 소소한 이 쇼핑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동차 용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렇게 소소한 걸 이제 액세서리를 좀 샀는데 문제가 좀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있었던 경우가 있어서 뭐 하랬더니 굉장히 뭐 연락도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통상 우리 그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물건을 살 때 인터넷 등에서 물건을 살 때에 전자상거래 등에 관해서는 이제 소비자들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뭐 이런 뭐 유의 특별법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이런 법률들이 바로 이런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기는 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이런 트러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나는 당일날 바로 확인하고 반품을 했습니다. 반품을 했는데 당사자는 못 받겠다. 이런 경우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특별법에서 환불 거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또 어떤 계약을 약관을 만든다든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매자들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일단 소비자들은 물건을 반품을 하고 반품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구제책,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든가 나중에가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소송까지도 가서 결국은 소비자의 권리는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그 판매자들, 근데 우리가 무슨 옷뿐만 아니라 중간재 소비재, 근데 무슨 여러분들이 안경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할 때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인터넷상 구입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든 간에 이 인터넷과 관련 인터넷에서 내지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에는 이런 우리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좀 알고 또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상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7일 안에는 무조건 조건 없이 반품을 하게 되면 대금을 환불받고 이런 게 이제 법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피곤한 문제는 생기겠지만 이런 그 권리들을 우리는 찾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통상 우리가 말씀드린 그 청약 철회 기간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물품에 있던 표시라든가 광고가 다를 때는 기본적으로 일주일 아니라 안날부터 물건에 하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달 안에 30일 이내에 이렇게 우리 물건을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그 권리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우리 소비자가 물건을 보내면 돈을 받겠고,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소위 말해서 변심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철회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필요비는 소비자가 담당해야 된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판매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영업이 안 돼서 폐업을 했다든가 영업 정지의 어떤 벌을 받는 이런 기간 중이라도 철회와 관련된 업무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시고 언제든지 청약 철회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게 AS 불가 내지는 AS 불량 불가 내지는 또 제품 자체의 하자 불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보는 사례가 종종 있죠. 지금 한창 이제 추운 계절이 다가와서 이제 예를 들어 보일러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 AS 필수 AS 기간을 2년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죠.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제품들에 대해서는 내구 연한이라고 내용 연한이라고 해가지고 통상 우리가 새로운 보일러를 하나 사게 되면 쓸 수 있는 기간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내서 봤더니 한 7년 정도는 이 제품을 쓸 수 있겠더라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내가 보일러를 하나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고장이 났어요. 근데 AS 기간에 고장이 나면 당연히 AS를 시키면 되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근데 막상 쓰려 보니까 AS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난감하죠. 그러니까 통째로 간다는 것도 보일러도 상당히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내용 연한이라고 해서 그 AS 기간인 2년을 지나더라도 남은 아까 말씀드린 7년 정도 기간 중에 남은 기간에 상당하는 가치는 소비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소비자보호법에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를 들어 한 13년 정도의 보일러를 구입했는데 한 2, 3년 선 2015년경까지는 괜찮다가 그 이후에 또 쓰려니까 여러 가지 매연 문제라든가 또 심각한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AS를 쭉 했는데 또 불구하고 안 고쳐진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총 내용 연한이 7년이기 때문에 7년 중에서 소위 말해서 2년의 AS 기간은 지났고 했기 때문에 2년치의 감가상각비 실제로 그때 소위 말해서 물건이 다른 가치겠죠, 그죠? 다른 없어진 가치를 빼고 나머지 5년에 해당하는 그런 그 물건의 어떤 사용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우리는 소비자로서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판매자는 그렇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비자보호법에는 다양한 제품군별로 내용 연한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식료품부터 보일러, 자동차, 무슨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을 이렇게 군별로 나눠서 내용 연한을 이렇게 정하고 그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AS가 안 된다든가 제품에 하자가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펜션, 여행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행 문화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죠.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국내로 이렇게
여행객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행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여행 문화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숙박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통상 여름 성수기 이런 경우에 유명 뭐 여행지나 관광지에 숙박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큰 관심사고 문제거리인데, 이런 그 숙박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예약 문제, 그다음에 그 예약을 했는데 그 숙박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마 경험해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야 하나? 보통 보면은 그 펜션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유명 대형 호텔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객관적인 이런 그 약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최대한 소비자들을 편익을 봐주고 보호해 주려고 할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의 그 명성이라든가 이름에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근데 보통 보면은 계절 장사를 하고 있는, 계절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세 규모, 소규모의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약관을 만든다, 계약 조건을 이렇게 설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면은 통상 이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좀 이렇게 손해를 안게 하는 이런 정도의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사례가 있죠. 인터넷으로 요새는 거의 다 그 예약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펜션을 이제 성수기에 펜션을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일행이 같이 가기로 한 일행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가게 생겼어요. 오늘 내가 펜션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저녁에 못 가는 걸로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에 부랴부랴 그거 이제 펜션 예약한 거기다가 다시 계약을 취소를 하죠. 취소를 하면은 통상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내가 펜션을 계약을 하든 호텔을 계약을 하든 일주일 안에 계약을 취소하는 거는 이렇게 청약 철회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어서 청약 철회는 당연히 가능한데, 단 계약금 같은 거를 내가 숙박시설을 하면서 이렇게 건단 말입니다. 그죠? 계약금을 내고 하는데 이 계약금을 그대로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데 사업자들은 자체 환불 규정을 따로 두죠. 무조건 계약한 다음에 즉시 취소를 하든 며칠 후에 취소를 하든 일정 정도의 소위 말해 취소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내가 제공한 계약금의 일부를 안 돌려주려고 하는 이런 예들이 너무 흔하게 있습니다. 흔하게 있는데, 통상 이런 경우에도 그 소비자보호법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관련 특별법에서 보면은 일주일 안에 계약을 취소를 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전부 이렇게 돌려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또 다만 여기 이제 그 숙박시설과 관련돼서는 이게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약자 입장에서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을 보장해 주는 건 좋은데, 소위 말해서 영업하는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어떤 그분들의 어떤 이익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성수기나 비수기에 따라서 청약 철회에 따른 소위 말해서 취소 수수료를 일부 공제는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일주일 안에는 무조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지만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내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취소를 하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성수기에는 10일 정도를 두고 취소할 경우에는 그냥 계약금을 다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데 10일 정도도 안 놔두고 5일 3일 이 정도 짧은 기간을 놔두고 그 성수기에 예약을 해놨다가 취소해버리면 일정 정도 소위 말해서 이제 취소 수수료를 하게 이제 공제하게 돼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일주일 내지는 일주일, 5일, 3일, 1일 이런 식으로 둬서 일주일을 남겨두고 보통 성수기에는 10일 이상의 텀을 두고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밖에 안 남겨놓고 취소를 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0%의 계약금의 한 10%의 수수료를 뗀다는 등 이렇게 하고 5일 정도 남겨놓고 했다 그러면은 한 50% 뗀다는 등, 30% 정도 뗀다는 등, 그다음에 한 3일 정도밖에 안 남겨놓고 했다 그러면은 한 50% 정도 떼버린다는 등 이렇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외로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청약 철회는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안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로서 우리는 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허위 가장 광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식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건강 보조 기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 보장해 줍니다. 뭐 이런 식의 광고를 우리 많이 볼 수 있죠. TV나 뭐 전단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막상 이런 광고를 보고 그럼 한번 써보고 뭐 말이 안 되면 전혀 효과가 없으면 뭐 환불하면 되지 했는데 결국 뭐 환불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소식도 전화도 안 받고 무조건 뭐 대금만 청구하고 이런 경우로 우리는 가끔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보면은 효과 없을 시 100% 환불 보장 이런 게 소위 말해서 이제 조건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이 판매자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뭐 약정한 기간에 약속한 기간에 사용 기간에 효과가 안 나타난다. 증상의 변화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100% 환불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전혀 뭐 거리낌 없이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내가 지불한 여러 가지 그 제품 비용이 있으면 그걸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매자들이 굳이 이 100% 환불 보장이라는 말을 했지만 굳이 이 100% 환불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가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단서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하는 경우에 약속을 판매자는 소비자하고 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는 이상은 무조건 사업자는 100% 환불은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그 보험과 관련된 거죠. 그죠? 보험. 여러분들이 뭐 통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가 원해서 하든 그렇지 지인들의 권유에 의해서든 뭐 한두 개 이상의 보험은 뭐 거의 다 가입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텔레마케터들이 굉장히 자주 보험 가입 권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텔레마케터들이 설명을 해주는 보험 설명 내용은 보험 약관 내용은 들을 때는 뭐 납득이 가죠. 그렇게 하는데 전화를 끊는 순간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고 돈을 내가는데 이런 경우에 나중에 이게 별로 필요 없는 이런 보험이다라는 게 이렇게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보험 가입 청약을 철회를 해야 될 문제가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보험 가입 같은 경우는 뭐 텔레마케터를 통해서 하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보험 설계사 분들하고 같이 계약을 하든 간에 보험 증권을 수령하게 되겠죠. 그죠? 보험 증권을 수령하게 되면 이 보험 증권을 수령하는 날짜부터 그날로부터 보름 안에 15일 안에는 언제든지 이 보험에 관련된 청약은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청약 철회 의사를 그 보험사에다가 했다면 보험사는 접수일로부터 3일 안에 내가 낸 보험료를 반납해 줘야 될 의무 규정이 있다. 보험업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고 필요에 따른 한번 이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30일이 지나버리면 15일 안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한 달 정도 지나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근데 보험회사가 중요한 사항을 나에게 설명을 안 해줘 가지고 내가 그 사항을 알았다면 뭐 문제가 달라졌을 것이다. 예컨대 보험을 안 가입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 다른 방법으로 청약 철회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위 말해서 보험 가입의 불필요성, 변심이겠죠. 이런 경우는 증권 수령일로부터 보험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안에 이 철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을 기본 상식이죠. 보험사는 필수적으로 우리를 보험 가입시키게 하기 위해서 설명해 줘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설명해 줄 사항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설명 의무라고 합니다.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기준으로 내지는 보험사가 기준으로 중요한 사항이 뭐냐? 뭐 이런 그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고 보험을 가입했다면 가입자는 3개월 내에, 아까 15일 이내에 청약 체결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우리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럼 중요한 내용, 그 중요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내가 그거를 들었다면 난 그 보험을 안 가입했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런 내용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음을 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내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파악하면 된다. 어쨌거나 중요한 내용이란 보험 가입자가 그것을 들었다면 나는 그 보험에 가입 안 할 거야, 안 했을 거야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이고, 또 보험 계약자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이런저런 병력이 있었는데 그거를 말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말을 안 해줘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런 병력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전혀 소위 말해서 계약자로서의 고지의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로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런 권리가 또 보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알고 있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사항은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험은 나중에 내가 그 혜택을 보느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고지의 의무, 보험 계약자로서의 고지의 의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숨기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굉장히 그 어렵게 아이를 하나 이렇게 결혼하고 상당 기간 지나서 어렵게 아이를 하나 얻게 됐는데,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병원에 진료를, 아이는 성장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자주구리야 내지는 큰 이게 병치료를 많이 하는데 큰 병치료는 아닌 것 같은데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소위 말 의료사고로 이렇게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상당히 좀 충격을 먹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 치과에 가서 치아를 하나 발치하는 것, 그 다음에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감기약을 처방받고 하는 이런 것들, 이 모든 그 행위, 의료 계약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약의 한 일환이다, 이렇게 좀 보십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내가 어디 가서 혜택을 보러 가는 건 아니죠, 그죠? 어떤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돈 주고 그 사람은 진료해주고 하는 계약이란 말입니다, 그죠?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으로 인해서 의사는 의사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각자의 의무가 있고 각자의 권리가 있는데, 특히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환자의 권리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의사가 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거부한다든가, 내지는 내가 진료를 받은 내용 중에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어떤 질병 내역인데 그거를 무슨 학술 대회에 가서 임의로 000 이름을 밝히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진료를 분명히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료 기록부를 요구를 했더니 막상 그때 내가 받은 진료는 기록이 안 돼 있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왕왕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의무를 다 안 했을 경우에는 의사들은 치료라는 계약에 있어서 자기의 계약에서 따르는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거겠죠. 소위 말해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어느 병원에 가든 큰 병이 아니더라도 가서 이제 의사들의 설명이 하다못해 개인적인 특이 체질로 인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약을, 같은 약이라도 어느 회사의 걸 먹느냐에 따라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의사가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고 제대로 기록을 안 하고 등등의 그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의료 계약에 있어서 계약 채무 불이행으로 해서 의사에게 우리는 소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가 아무리 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의사도 신이 아닌 이상 모든 병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치시켜줄 의무는 없어요. 충실하게 진료는 해줘야 될 의무는 있는데,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왜 나를 고쳐주지 않느냐, 병을 다 낫게 해주지 않느냐, 이런 요구는 우리 아무리 이렇게 계약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한 요구다.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가끔 뉴스 같은 데 볼 수 있죠. 병원의 진료 불만으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불상사 관련된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아마 이 오해가 있었던 게 의사들,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 중에 환자에 대한 완치 의무가 있다고 아마 오해를 해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통상 의사들에게는 그런 완치를 시켜줄 의무는 없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 시대에 자기가 알고 있는 최신의 의료기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의료기술로 성실하게 진료해줄 의무는 있다. 이 정도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망하지 않더라도 신체의 중요한 기능이라든가 신체의 일부분이 못 쓰게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사고는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목적은 손해배상에 있는 겁니다. 손해배상. 그러니까 금전적 손해배상이 의료사고에 있어서 우리의 주된 관심이다. 거기다 플러스 이제 병원 측이나 의사에게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수는 있겠죠. 그죠? 감정적 의사 표시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불만스러운, 우리는 어떤 그 감정을 만족시킬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원상대로 돌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손해배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사가 했던 그 가지고 있는 설명 의무라든가, 그다음에 의사가 통상의 그 당시의 그 의술, 그 당시에 뭐 약품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우리한테 고지 의무라든가 설명 의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 사실을 꼼꼼히 기억해둬야 된다는 거죠. 어떤 약을 썼는데 그 약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 등, 뭐 그 약을 먹었더니 어떤 뭐 증상이 일어났다는 등, 뭐 이런 정도의 우리 그 어떤 그 상황을 파악해두고 이걸 근거로 해서 의사, 병원이 우리에게 다 못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에 이르러서 뭐 죽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없겠죠. 당연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주로 이제 과실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의료 사고가 생기는 이런 경우가 주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의료진 측, 병원이나 의사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우리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형사적인 책임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민사적인 책임이 이 주된 그 의료 분쟁에 있어서는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내가 입게 된 경제적인 손실을 최대한 회복하는 게 의료사고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감정의 어떤 그 복수심이라든가 감정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도 할 수 있고 한데, 보통 보면은 형사상의 어떤 그 사건 처리는 민사상의 사건 처리보다 좀 신속하게 됩니다. 좀 빨리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민사와 형사는 일반적으로 동시에 엮이는 건 사실 아니지만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인 건 당연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인 판단, 즉 금전적 손해배상을 판단하는 이런 와중에 형사상의 죄책이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판사도 사람이고 해서, 그래서 이 형사사건을 빨리 결과를 내버리면 만약에 유죄로 확정이 되면 좋은데, 보통 보면 의료사고는 의사의 고의, 뭐 과실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가 곤란해서 유죄가 되는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형사사고를 형사적인 처리를 위해서 고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해버리면 뭐 의료진 측에 무죄와 같은 그런 어떤 결론이 나버리면 내가 민사상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도 불리한 그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료사고가 생겨서 형사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때는 적절히 타이밍을 보시고 해야 된다는 거죠. 사안에 따라서 좀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한번 상담도 받아보고 해서 적절한 타이밍을 가지고 해야지 민사상의 어떤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압박작용도 할 수 있는 거고 압박을 줄 수 있는 거고 해서 효과를 받을 수 있지, 무조건 빨리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 이제 병원 측이 보통 보면은 한번 의료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재정적인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때그때 소위 말해 손해배상을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실제로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고 하는 이런 기구를 두고 여기서 돈을 대신 지급하는 소위 말해서 대불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하는 제도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의료중재원에서 중재를 한다든가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든가 법원의 판결로 집행권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상 병원에 갔더니 의사한테 갔더니 그 양반이 돈이 없어요. 병원에 돈이 없어. 이런 경우에 일단 중재원에 가서 대신 좀 달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두시고, 다만 이 대불 청구는 순수하게 손해배상 금액에 한정되고 기타 내가 무슨 소송하는 데 든 비용이라든가 조정하는 데 든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비용은 대불 청구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만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어쨌거나 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대불, 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여행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죠? 여행과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명 모집에 여행단을 꾸립니다 하는 광고를 보고 가입했는데 막상 정원이 안 차서 여행을 캔슬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여행을 주재하는 자, 소위 말 여행 주최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2016년부터 민법에 여행 계약과 관련된 법 조문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예전에는 여행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우리가 민법에 들어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여행이 일반화되고 많다 보니까 관련된 사고 뭐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 체제가 필요하겠다 해서 민법에 아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여행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여행 주최자들은 뭐 여행 계약을 했으면 그에 상당하는 여행 내용을 제공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행과 관련된 정보를, 그다음에 필요한 설명을 해주고 하는 의무들이 있다. 그다음에 여행자들이 여행 와중에 자기가 가져가는 여행 수화물들을 잊어먹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는 뭐 이런 의무들이 있다. 그다음에 여행 의무자는 우리가 여행을 가는 사람, 여행자로서는 충분히 소위 말해서 이제 여행 비용을 지불한다든가 그리고 안내에 제대로 따라준다든가 하는 등등의 의무가 있는 상황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뭐 불가피하게 여행을 해약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보통 여행 주최자가 보통 뭐 당일 여행 같은 경우는 24시간 전에, 1박 2일 이상 같은 경우는 뭐 48시간 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여행을 못 간다 소위 말해서 캔슬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소위 말해서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당일로 가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당일 아침에 가서 여행을 못 간다는 등 이렇게 하게 되면 여행자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낭패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배상을 우리는 또 관련법에서 보상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계약금의 100% 상당액을 계약금 외에 플러스 100%의 돈을 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출발 하루 전까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여행 못 가게 됐다. 그러면 여행 요금의 30% 정도의 돈을 추가로, 여행 요금 플러스 30% 정도의 소위 말해서 이건 손해배상 금액이겠죠, 그죠? 이런 걸 플러스해서 배상해 주라는 이런 그 규정이 있다는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여행자들이 겪는 다양한 이제 그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는 제일 염두에 두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느 정도 금액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 정도를 우리는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행과 관련된 문제와 아울러 지금은 이제 또 다양한 형식의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제품 구입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해외에서 뭐 물건을 요새는 뭐 온라인 해외 직구족 유행 뭐 이러면서 아마 인터넷이나 신문에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내지는 국내에서는 굉장히 고가인 이런 물건을 해외에서 직접 사면은 소정의 뭐 관세가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좀 더 쉽고 좀 더 싸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다가 물품을 일단 해외 쇼핑몰에다 직접 구매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방법은 뭐 내가 직접 구매하고
이제 내가 그쪽 그 판매자가 직접 배송하게 하게끔 하는 직접 배송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그다음에 배송을 누구에게 대행시켜주는 배송 대행 방법으로 있는 것이고, 아예 내 물건을 누구한테 구매 대행업자에게 구매를 대행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해서 해외에서 물건을 직구하는, 직접 구매하는 거죠. 직접 구매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 많이 볼 수 있다. 다만 이 해외 직구와 같은 이런 문제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구매 대행을 시키는 경우 이외에는 국내법을 적용되지 않아서 물건을 직접 볼 수 없는 단점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약간의 어떤 그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긴 있다는 것은 오늘 알아두시면 좋겠다.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국내법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해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고, 이 직구와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방법들은 이제 반품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제때 안 오는 거, 그다음에 제품 불량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2014 반품과 관련돼서는 관세 환급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관세 환급. 그래서 이제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출 신고인 부호, 소위 말해서 자격증인 거죠. 나도 수출을 할 수 있다, 수출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증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소위 말해서 수출 신고인 부호라고 합니다. 수출을 신고하는 사람의 부호라고 해서 이걸 발급받아 가지고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소액이기 때문에 이런 그 관세 환급과 관련돼서 반품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새로 생겼다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직구를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보통 뭐 간과하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물건을 샀을 때 그 쇼핑몰에서는 어떤 피해 보상 제도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교환하고 등등의 조건들을 알아둬야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물건을 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마치 수입 금지 품목이라 이 통관을 못하고 폐기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는 뭐 피해 보상제도, 교환 환불 이런 거 숙지도 중요하지만 막상 내가 구입한 물건이 국내에서 수입 금지품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이제 그 부차적으로 이제 배송 대행의 경우 비용이라든가 배송 사고일 경우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등등의 대금도 그 절차도 알아둬야 될 것이고,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돈을 먼저 이제 선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래놓고 배송을 안 해준다든가 잠적해버린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고, 우선 중요한 거는 수입 금지품 여부, 요거를 우리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주 일어나죠. 요새도 심심치 않게 이제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데, 이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제 상해 사건들, 소위 말해서 피싱, 스미싱, 파밍이라는 이런 유형의 전자금융 사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스마트폰이 워낙 이제 발달하고, 이 스마트폰 하나만 해도 거의 뭐 컴퓨터를 능가하는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어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걸 기화로 해서 문자라든가 뭐 전화 내용이라든가 등등에 해서 뭐 협박을 한다든가 사기를 해서 돈을 붙이게 하고 하는 이런 수법의 피싱,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그 청첩장은 모바일 청첩장을 이렇게 예를 들어 보내가지고 확인을 하는 순간 이게 소액의 어떤 결제가 되는 이런 그 금융사기 사건들. 그러면 그다음에 또 개인의 어떤 그 컴퓨터 자체에 아예 불법 어떤 그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금융 거래를 할 당시에 내가 금융 거래를 하게 되면 가짜 사이트로 접속해가지고 나의 정보를 소위 말해서 빼내서 나에게 금융적 피해를, 손해를 끼치는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워낙 기술적이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사전에 대비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방 차원의 어려움 플러스 사후 구제 절차도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자금융 사고를 이제 구제하는 절차로서 전자금융등에 대한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특별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특별법에서 내가 소위 말해서 금융 이용자인 소비자가 뭘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소위 말해서 그 전자금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금융권에서 손해배상을 소위 말해서 나의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굳이 이런 그 전자금융사고에서 돈을 손해배상을 안 해주겠다 하려면 개별적으로 소비자하고 금융권이 난 이런저런 경우에는 전자금융사고가 있더라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런 약속을 소위 말해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했다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이런 전자금융사고, 피싱, 스미싱, 파밍 등에 의한 사고는 구제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이제 소비자 문제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제일 쉽게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일단 그 물품 제조사, 우리가 제품의 어떤 제조사에게 소비자 상담실 이런 데에 전화를 해서 고장이라든가 불량이라든가 그로 인한 그 손해를 소위 말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받는 이런 방법이 첫 번째 우리가 통상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안 될 경우에는 통상 이제 한국소비자보험이라든가 지역의 소비자 단체 많이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지자체 이런 데서 이제 상담을 받고 중재 요청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여기도 사실 좀 이런 단계에도 2단계에도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한국인 소비자보험이라는 그 국가에서 관련된 그 기관이죠. 여기 소비자보험을 통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제 필요한 분쟁을 해결하는 이런 방법. 그리고 이것조차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뭐 분쟁 해결 방법이 있더라. 하다못해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지역 소비자 단체가 뭐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내가 소비자로서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죠. 굳이 법원으로 가고 할 필요가 없이 일단은 웬만한 소비자 문제는 이미 1단계나 2단계에서 다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생활 주변에 이런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둬야 될 소비생활과 관련돼서는 청약철회라는 제도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잘 활용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소위 말해서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하나 사더라도 뭐 샀는데 바로 뭐 이렇게 좀 며칠 쓰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치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뭐 제품 새로 샀는데 문제가 생기면 소정의 기간 안에 청약철회라는 이런 제도가 있더라. 해서 나는 언제까지 철회를 할 수 있는지 등등 이런 상식적인 그 내용들은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다만 이 영업장 이외에서 거래하는 것, 그다음에 충동적 거래, 뭐 이런 거래 같은 경우에만 이 청약 철회 제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컨대 스마트폰을 뭐 물건을 사더라도 가게에 직접 오프라인 가게에 직접 가가지고 대면해서 이런 저런 걸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해서 물건을 샀다면 청약 철회는 불가능하고, 뭐 온라인이라든가 뭐 전화라든가 뭐 전철관이라든가 이래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충동적으로 살 수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청약 철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요거를 분리해서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비자로서 알아둬야 될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 내용을 소비자 물품의 제조사라든가 판매자와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 중에 뭐 통상적으로 전화로 이렇게 많이 하고 하긴 하겠지만 증거를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남기고 추후에 만약에 당사자 간의 협의로 문제가 안 끝날 경우에를 대비해서 이런 뭐 내용 증명이라든가 하는 어떤 문건으로 내가 입은 피해, 내가 그 원하는 그 피해 그 보상 내역 뭐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상대방에게 보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손해배상을 회복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방편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평소에 한번 그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어떤 물건을 소비생활을 하는 와중에 피해를 입게 되면 그에 대한 구제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길지 않은 내용, 뭐 심도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소비자 생활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소비자로서의 피해 상황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동원해서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절차들 이런 것들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직 굉장히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인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라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떤 그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프라인은 아니지만 온라인상으로라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의 건성을 기원하면서요. 다음에 또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로서는 더욱더 영광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들과 작별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